2월 산업 생산이 8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디스사와의 면담에서 우리 경제 내수와 고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등 21곳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또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도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업 생산과 기업 경기 지표가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경기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3.9%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겁니다.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로는 111.6을 기록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광공업 생산이 각각 4.9%와 4.3% 늘어 전체 산업 생산을 견인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1.1% 증가했으며 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도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실적 BSI는 83으로 2월보다 7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가 한 달 사이 7포인트 올랐고 화학물질 제품 BSI가 12포인트, 전자영상 통신장비 BSI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외에도 소비 심리 개선과 기온 상승에 따른 활동량 증가가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내수와 고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알라스테어 윌슨과 화상으로 만나 이처럼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 심리도 최근 14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은 3월부터 지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향후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선 올해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안정화 노력에도 힘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만 15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순매도한 금액은 15조 6,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도 금액이 5조 3천억 원에 달해 1조 1천억 원을 기록한 2위 LG화학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당초 기대와는 다른 주가 부진과 4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까지 나온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한때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3,090선을 찍으며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저앉으며 3,061.4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하락한 956.1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77%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의 압박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날보다 6,000원 떨어진 12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에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 마감으로 돌아선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인이 상장 첫날 상한가 16만 9천 원에 29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6만 원대 종가를 기록한 다음 날에도 1,679억 원을 사들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보호예수 물량까지 해제되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중 해제되는 보호예수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약 27.6%로 350만 주가량입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많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등 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등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의 경우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에 공급 숨통이 트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구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역세권과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약 2만 5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일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이동 방학초교 인근,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 근린공원 인근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역과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등 역세권 지역도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법정 상한의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에서 80%를 공공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밀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은 이 찬성할 확률이 높고요.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날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 거래가 나타나거나 시장이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그런 역세권이라든가 고밀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꾸준하게 실현되는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높인다고 밝히자 서울 근교에 땅을 사놓았던 부재 지주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서 개인이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세금이 낮은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된 기본세율에 붙는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 30%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가꾸는 등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보유하지 말라는 신호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선정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북구 성북 4구역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반대 민원조차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호한 선정 기준의 주민들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하려는 조짐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성북 4구역. 성북 4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탈락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열악한 기반시설, 즉 97%가 노후주택단지로서 당연히 100% 선정되리라 모두 믿었습니다. 그 성북 4구역은 반대 민원이 한 명도 없었고 80대 할머니들까지도 이번 기회에 공공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하시면서까지 기대가 컸는데 이번 2차 공공재개발 심의는 철회되어야 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이고 성북 4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건물 노후도가 97%에 달하고 주거정비 지수도 기준선인 70점을 훨씬 웃도는 상황. 무엇보다 다른 구역에선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반대 민원조차 없었습니다. 성북구청 역시 주민 반대 의견이 있거나 주거정비 지수 미충족은 아니다라며 서울시로부터 미선정 사유가 별도로 내려온 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적 관리 부분이 필요해 미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절차에 의문을 품는 구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락되거나 보류된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입니다. 보류나 탈락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어제 한남 1구역 관계자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한 것에 이어 아현 1구역, 성북 4구역 등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현 1구역은 소유자 개개인이 꾸준히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가 하면 오는 2일부터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적격대출 금리가 0.35%포인트 오른 2.9%로 결정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적격대출은 최장 30년간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보다 기준이 낮아 대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도가 소진됐던 우리은행은 추가로 자금을 내려받아 4월부터 대출을 재개하고 농협은행도 4월 중 적격대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적격대출 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중금리 상승 때문으로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월 22일 연 1.922%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며 현재 5G 국내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통신사들은 LTE보다 20배가 빠른 서비스를 내세웠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품질 문제, 집단 소송으로 지금 비화가 된 상황이라고 하죠.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연결합니다. 5G 상용화 2주년을 앞둔 현주소, 현재 준비 중인 집단 소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년인데 참 우울하네요. 예, 소송에 나섰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 뭐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괜찮았는데 시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세계 최초라는 거창한 시작과 달리 현재 5G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통3사는 2년 전 4월 3일 밤 11시 기습 상용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마지막까지 경쟁한 곳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었는데 버라이즌이 4일로 하루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가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5일로 예정됐던 5G 첫 개통을 당일 밤 11시로 강행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5G 상용화 2년이지만 불안정한 5G 서비스 때문에 불만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G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2년이 흐른 현재에도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상용화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조 참여연대 팀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G 상용화 당시부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이통사도 그렇고 가기부도 인정하는 바예요. 본인들도 인가 당시 서류에 보면 LTE 정도 수준으로 상용화 되려면 최소 3, 4년 이상 걸린다라고 본인들도 그 문서에 써놨었거든요. LTE 용적으로 훨씬 비싼 5G 요금제를 내면서 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고 그거를 또 과기부가 그대로 인가를 해준 거죠. 예, 그리고 뭐 5G에서 고주파 28GHz 대역이 서비스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가능한 겁니까? 네, 아직까지 시범 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5G 상용화에는 3.5GHz와 28GHz 대역 주파수가 사용되며 특히 고주파인 28GHz 대역은 5G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범 서비스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28대역은 커버리지와 기술적인 문제로 B2C 분야 적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가기정통부도 28GHz 5G망을 구축하도록 이 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달 관련 TF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는 만큼 28GHz 5G망 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통사도 실증 사업을 통해 28GHz 5G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언제쯤 20배 빠른 5G가 상용화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이 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오른 이른바 무늬만 5G 서비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화가 나고 집단 소송이 예고된 건데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네이버 카페인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하나한 사람들을 통해 5G 통신 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 통상사 대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100만 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소송 결과는 통신 쟁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1심 결과는 1, 2년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00여 명 정도 내외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이 직접 피해 사례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걸로. 결과도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도 파장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료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5G 고객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LTE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지금 수십만 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소송 제기하면서 핵심 증거들 이런 것들은 외부에다가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더 많은 인원이 후속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실 것 같아요. 5G 기지국 구축 부족, 미비에 따라서 본인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5G 요금 이탈 고객은 더 많아질 걸로. 세계 최초 이 5G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G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국채금리 얘기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등을 했고요. 지금 1.77%대까지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기존에 나오던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영향입니다. 이에 예상보다 금리 인상도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금리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국채금리 14개월 내 최고치 찍었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적 전망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최고 6배시스포인트 오른 1.7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소 3조 달러, 우리 돈 약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임박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 더해서 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요. 3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7로 나오면서 기존 전망치 96.8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이자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올라온 수치인데요. 이는 미국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은 현재 주택시장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지수를 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연율 11.2%가 나왔는데요. 이 역시 약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톰 하일린 유에스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금리 인상에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고 다른 것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라면서 최근에는 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금리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선행 지표들, 후행 지표들 지금 전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금리 전망은 어떤 겁니까? 네, 신한금융투자가 오늘 금리 전망을 내놨는데요. 2분기 금리가 상승 후 안정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2분기 중 국고 3년 금리는 0.8에서 1.4%를, 국고 10년 금리는 1.8에서 2.4%를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기 초반에 금리가 상승을 하고 나서 60에서 70% 되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흐름이 금리의 하단을 높여주고 있다고 봤고요. 또 수급과 인플레이션, 경기, 재정 정책 이 모두가 금리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는 연준과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상승 속도의 조절 의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또 만약에 백신 보급 속도라던가 집단 면역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방향성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보였습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관련 코멘트 주셨습니다. 4월 달은 특히 금리 상승 압력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도 경기 부양책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행 확대 통해서 재정 조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도 상승 부담은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 최근에 금리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고, 물가 지표 중 하나인 BI 스프레드도 거의 20bp 이상 확대가 된 모습 감안을 하면 계속 4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 미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 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겨야 한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 역시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앞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높이면서도 조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를 넘어가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3%를 넘어설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1.3%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실물경제 활동이 여전히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날 파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2023년은 돼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경기가 개선이 되기 전까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망들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을 두고 맞붙고 있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연이어 중소기업계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후보는 각각 자금난 해소와 가업 승계 지원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타운홀 미팅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 승계 현안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제가 이렇게 엄격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2세에게 3세에게 가업을 승계시켜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갈등하시고 결국은 포기하시는 사례를 주위에서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조건인지 정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오 후보는 또 서울시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가 정신의 장애 요소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혹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장애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앞서 이달 10일 먼저 타운홀 미팅을 가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저는 대출 문턱을 확실하게 낮추고 이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특별 보증을
2조 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금난에 물꼬를 트는 이 일을 먼저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5천만 원 화끈 무이자 대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려면 구독경제의 협동조합화 이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 중앙회하고도 상당히 그 논의를 많이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연이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박 후보와 오 후보에게 각각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지원 대상 확대 등과 100년 장소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기업 승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페이팔이 오늘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자카드 암호화폐 결제 허용 소식에 4% 이상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 오늘 한때 59,0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페이팔은 결제 단계에서 디지털 지갑에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에테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페이팔은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 결제 서비스를 우선 미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2,900만 가맹점에서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